이 개밥그릇 같은 도자기나 가져가! 한 달 전 남편은 이혼하는 아내에게 도자기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결혼 후 시할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집안 생계까지 책임졌던 아내 이나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보험금을 혼자 써야겠다며 나연을 매몰차게 버렸죠. 쓸모없는 도자기나 하나 가져가고 떨어져. 남편은 새 애인과 함께 화려한 삶을 즐겼죠. 그런데 한 달 후 TV 속 나연의 모습을 본 남편은 숨이 멎었습니다. 저게 뭐야? 쓸모없다며 버린 그 도자기는 과연 어떤 유품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시원한 복수국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분들께 행복과 건강 기운 보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연이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음료수 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매장 안에 울려 퍼졌죠. 나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진열대에 음료수를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휴, 이것만 끝내면 된다. 나연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지막 병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빈 박스를 접어 창고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나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교대 근무자가 들어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네, 먼저 갈게요. 편의점 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나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나연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죠. 이른 아침이라 시장 좌판은 반쯤 비어 있었지만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나연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연아, 이 시간에 또 왔네. 네, 할머니 드실 죽 재료 좀 사려고요. 나연이 쪼그려 앉아 애호박과 당근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연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요. 할머니가 죽 드시면 힘이 나신다고 하셔서요. 나연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나연은 낡은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거실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죠. 아, 진짜. 왜 자꾸 지는 거야? 민철이 모니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연은 대꾸 없이 신발을 벗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할머니가 벽지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선들이 벽지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나연이 왔어요. 할머니가 볼펜을 든 채 나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연은 할머니의 손에서 볼펜을 조심스럽게 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죽 끓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연은 할머니를 침대에 눕힌 뒤 젖은 수건을 들고 벽지 앞에 섰습니다. 한 획 한 획 닦아낼 때마다 나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나연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죠. 벽지를 다 닦고 부엌으로 나오니 민철이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와? 민철이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나연을 노려봤습니다. 편의점 알바 끝나고 시장 갔다 왔어. 할머니 죽재료 사느라. 그 죽이 뭐가 중요해? 나 밥 굶겼잖아. 민철이 의자를 발로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나연은 대답 대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나연의 뒤통수를 째려보며 다시 게임방으로 들어갔죠. 죽이 끓는 동안 나연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공과금도 밀렸고 할머니 약값도 부족했죠.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나연은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할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죠. 할머니, 맛이 괜찮으셔요? 할머니가 우물우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나연에게는 하루를 버틸 유일한 힘이었죠. 죽그릇을 치우고 거실로 나오니 민철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야, 이번 달 생활비 왜 이것밖에 없어? 민철이 나연의 얼굴 앞에 빈 지갑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할머니 약값이랑 병원비가. 할머니, 그 늙은이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민철이 지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연이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일을 하면 좀 나아질 텐데.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일하라고 명령해? 민철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민철이 책상 위에 있던 마우스 패드를 집어들더니 나연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마우스 패드가 나연의 어깨를 스쳤죠. 감옥에 있는 형이 나오면 큰돈 만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닥치고 기다려. 민철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나연은 바닥에 떨어진 마우스 패드를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호, 아주버님이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야, 형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민철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게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연은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나연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연의 손을 더듬더듬 찾았습니다. 나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큰 소리 나서 힘드셨죠? 죄송해요. 할머니가 갑자기 나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하던 할머니의 눈이 순간 맑아졌습니다. 나연아.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나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연은 깜짝 놀라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방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뭐가 있어요? 나연이 장식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낡은 도자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원래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저 도자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눈이 다시 흐려지며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죠.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연은 장식장 속 도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왜 저것을 가리켰는지 알 수 없었죠. 나연은 할머니의 이불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나연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죠.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나연은 민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위독해. 빨리 병원으로 와. 지금 나 오늘 게임 모임 있어. 중요한 모임이라고. 뭐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끝나면 갈게. 민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을 꽉 쥔 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민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의사가 나연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연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계음이 느리게 울렸습니다.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 나연이 여기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연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나연의 볼을 스쳤죠. 기계음이 길게 이어지며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연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나연은 홀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민철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 저게 그 손자라는 사람이야? 먼 친척 아주머니 2명이 민철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상주 노릇을 하네. 그러게 말이야. 입양된 애가 뭘 안다고. 나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입양이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나연은 민철에게 물어보려다가 조문객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넘겼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나연은 민철이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민철의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죠. 나연이 다가가자 민철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 민철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나연은 찜찜했지만 다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연은 피곤에 절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철이 나연 앞에 서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죠. 할머니 보험금 나왔어. 2억이야. 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 갚고 밀린 공과금 내고. 무슨 소리야? 이 돈은 내 거야. 민철이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돈은 나랑 너랑 상관없는 거야. 민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부부잖아. 같이 써야지. 부부? 그래, 부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철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나연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나연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이야, 이혼. 당장 여기서 나가.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난 진작부터 질렸어. 넌 돈도 못 벌고 늙은이 시중이나 드는 주제에. 민철이 나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재산? 무슨 재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민철이 장식장으로 다가가더니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도자기를 꺼내 나연의 발치에 던졌죠. 다행히 도자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할머니가 개밥 그릇으로 쓰려던 거야. 이 쓰레기라도 팔아먹어. 민철이 현관문을 열고 나연을 밀어냈습니다. 당장 꺼져.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도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 나연은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연은 역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죠. 손에는 여전히 그 도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연은 수건을 꺼내 도자기에 쌓인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거치자 영롱한 비취색 빛이 드러났습니다. 나연이 숨을 멈추고 도자기를 들여다봤죠. 이게 뭐야? 도자기 밑바닥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연은 할머니가 병실에서
이 도자기를 가리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나연의 손을 잡던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요. 할머니가 이걸 제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나연은 도자기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도자기를 수건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 골동품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혼 일주일 뒤, 민철은 외제차 핸들을 잡고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수석에는 해리가 앉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죠. 오빠, 오늘 저 가방 사주는 거지? 해리가 민철의 팔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민철이 해리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죠. 오빠, 그 보험금 2억이면 얼마나 쓸 수 있어? 걱정 마. 형이 나오면 더 큰 돈 만질 수 있어. 민철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오빠, 전처가 도자기 들고 나갔다며? 그거 혹시 비싼 거 아니야? 뭐, 그 꾀죄죄한 쓰레기가? 민철이 픽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개밥 그릇으로 쓰려던 거야. 장식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걸 내가 던져줬지. 그래도 만약에 비싼 거면 어떡해? 해리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민철이 해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여자는 이제 끝이야. 우리만 잘 살면 돼. 두 사람은 명품 매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나연은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고풍스러운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나연은 가방 안에 든 도자기를 꼭 안고 첫 번째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저기요, 이 도자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돋보기를 쓰고 도자기를 살폈습니다. 비취색은 좋은데.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이건 현대에 만든 가짜일 거야. 가짜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아가씨, 나도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 이렇게 깨끗한 고려청자는 없어. 아저씨가 손을 내저으며 도자기를 밀어냈습니다. 나연은 도자기를 다시 싸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세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건 우리 가게에서 안 사요. 가짜 들고 다니면서 사람 속이려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보세요. 나연은 발이 아프도록 골동품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게에서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나연은 길가 화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쓰레기인 거예요? 나연이 도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연은 꾹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그때 누군가 나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온화한 눈으로 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도자기, 제가 자세히 봐도 될까요? 네. 나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한진우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고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진우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 교수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교수님이세요? 네. 저쪽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창밖으로 이 도자기가 보여서요. 비취색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한 교수가 무릎을 꿇고 도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나연은 망설이다가 도자기를 한 교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다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한 교수가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 아래서 빛휘색이 영롱하게 빛났죠. 한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한 교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한 교수가 도자기 밑바닥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문양은 연화문이야. 왕실에서만 쓰던 문양입니다. 왕실이요? 네. 이건 역사서에만 존재하던 물건입니다. 고려 왕실 연화문 병이에요. 한 교수가 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교수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할머니께서 남겨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가리키셨거든요. 시할머니께서요?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자기를 나연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공신력 있는 곳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곳이요? 네. 방송 매체를 통하면 가장 확실하죠. 한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진품명기라고 아세요?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요? 네. 거기 출연하시면 정확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출연 신청을 도와드릴까요? 나연은 무릎 위에 도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죠. 할머니가 이걸 제게 주시려고 했던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럼 출연하시겠습니까?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한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나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출연 신청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제가 방송국에 전달하겠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신청서 맨 아래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런 귀한 물건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한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 전까지 이 도자기를 잘 보관하세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시고요. 나연이 도자기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와 헤어진 뒤 나연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자기를 옷장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귀한 물건인가 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후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나연 씨 되시죠? TV 진품명기 제작팀입니다. 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진우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연락드립니다. 다음 주 녹화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방송국으로 오셔서 도자기 인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녹화 전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다음 날 나연은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도자기를 전달하자 스태프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대단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도자기를 특수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녹화 전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철의 이름이 떴죠.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야, 내 짐 아직 집에 있거든? 이번 주 안에 안 가져가면 다 버린다. 민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졌습니다. 알아서 해. 뭐? 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나연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번호를 차단했죠. 이제 끝이야. 나연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녹화 전날 민철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나연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다음 주 진품명기에 전무후무한 보물이 등장합니다. 예고편 속에서 나연이 도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옆에 있던 해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거 그 도자기 아니야? 전처가 들고 나갔다던 거.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저게 방송에 나온다고? 오빠, 혹시 저거 진짜 비싼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해리가 민철의 팔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민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짜일 거야. 분명히 가짜라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방청석 예약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망신당하는 꼴 지켜보자. 저게 가짜로 밝혀지면 사기죄로 잡혀갈 테니까. 민철이 휴대폰을 들어 방청 예약 화면을 열었습니다. 녹화 당일 아침, 나연은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한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나연이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 교수가 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민철과 해리가 들어왔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돌렸죠. 어머, 전처 아니야? 해리가 비웃으며 민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철이 나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나연. 그 쓰레기 들고 방송에 나와서 뭐 하려고?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게 가짜로 밝혀지면 사기죄야. 알아? 너 감옥 갈 수도 있어. 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뭐?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켜. 나 녹화하러 가야 해. 나연은 민철의 어깨를 스치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도자기를 가리키던 그 순간을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나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스튜디오 문을 밀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카메라가 나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정판 위에 놓인 도자기가 빛을 내뿜으며 빛나고 있었죠. 전국으로 송출되는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방청객이 숨을 죽이고 감정판 위에 도자기를 바라봤죠. 카메라가 천천히 도자기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비취색 표면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한진우 교수가 다른 감정위원들과 함께 도자기 앞에 섰습니다. 감정위원들이 돋보기와 특수 조명을 동원해 도자기를 살피기 시작했죠. 한 교수가 도자기 밑바닥의 문양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민철이 해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거 가짜야. 분명히 가짜라고. 민철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리가 불안한 눈으로 민철을 올려다봤죠. 오빠, 근데 저 교수들 표정이 좀 이상해. 감정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스튜디오 안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나연이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감정을 의뢰받은 이 도자기는 고려시대 왕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이 도자기의 정식 명칭은
고려, 왕실 연화문병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물이 발견된 적이 없던 물건이죠. 한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존 상태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쳤는데도 금 하나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나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제 감정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벽에 있는 전광판에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억, 10억, 50억. 방청객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숫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100억. 민철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물이 쏟아졌지만 민철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500억. 1000억. 해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저거 뭐야?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숫자는 멈추지 않았죠. 2000억. 그리고 마침내 전광판에 최종 숫자가 찍혔습니다. 3000억 원. 스튜디오 전체가 비명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태프들이 서로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죠.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교수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유물은 세계 고미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국보급 보물입니다. 학술적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가 나연을 비췄습니다. 나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저건 내 거야. 민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라서 옆으로 비켰죠. 저 도자기는 우리 할머니 거라고. 내 거야. 민철이 무대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경호원 2명이 민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철이 발버둥을 쳤죠. 이거 나. 손님, 진정하세요. 경호원들이 민철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민철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나연, 너 이 사기꾼. 그건 내 거야. 나연이 무대 위에서 민철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죠. 내가 나한테 던져준 거잖아. 개밥 그릇이나 가져가라고 했잖아.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리가 방청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해리가 무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경호원에게 붙잡혔죠. 저 여자가 훔쳐간 거예요. 저건 우리 거라고요. 경호원들이 해리를 끌어냈습니다. 해리가 발을 구르며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죠.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철을 일으켜 스튜디오 밖으로 끌고 나갔죠. 방송이 끝나자 나연은 한 교수의 안내를 받아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방송국 정문에는 이미 취재진과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려 있었죠. 이나연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도자기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한 교수가 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인터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교수가 나연을 데리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나연은 뒷좌석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교수님, 이게 꿈인가요?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철 앞에 앉아 서류를 넘겼죠. 방송 중에 난동을 피우셨네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난동이 아니라고요. 저건 내 거예요. 민철이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아직 저 여자랑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그러니까 저 도자기도 내 소유권이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신고서가 일주일 전에 접수되어 있는데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게다가 여기 진술서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도자기를 이나연 씨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네요. 경찰관이 종이를 민철 앞에 밀었습니다. 민철이 종이를 집어들었죠. 방송 중에 나연이 한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개밥 그릇이나 가져가라. 본인이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민철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속은 거라고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철은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민철이 눈을 비볐습니다. 형? 강민호가 팔짱을 끼고 민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듯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민철아, 오랜만이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철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형, 언제 나온 거야? 연락도 없이. 오늘 만기 출소했어. 근데 나오자마자 재밌는 뉴스를 봤더라고. 민호가 휴대폰을 들어 민철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나연의 얼굴과 3천억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죠. 이게 뭐야, 민철아?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그게... 민호가 민철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귀한 걸 그냥 보냈냐? 아, 형, 나도 몰랐다고. 민철이 버둥거렸지만 민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몰랐다고? 내 눈은 장식이야? 민호가 민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철이 기침을 하며 일어났죠. 그래서 어쩔 건데, 형? 이미 방송까지 탔는데. 민호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게. 저 여자 돈 반드시 뺏는다. 며칠 후 나연은 한 교수가 마련한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경비가 철저했죠. 나연은 짐을 풀다가 할머니가 남긴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나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나연이 봉투를 뜯자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유언장.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언장 옆에는 작은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나연이 일기장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과 민호는 내 친손자가 아니다. 30년 전에 입양한 아이들이다.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본성을 알게 된 후 나는 치매인 척하기로 했다. 그래야 나연이에게 진짜 유산을 남길 수 있으니까. 나연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나연을 지키기 위해 아픈 척을 하셨던 거죠. 그 모든 세월 동안 혼자서 견디셨던 겁니다. 나연은 한참을 울다가 일기장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이 도자기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다. 나연아, 이제 내 것이다. 부디 행복하렴. 나연이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꼭 지킬게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전가옥의 창문을 비쳤습니다. 나연은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연신 나오고 있었습니다. 3천억 도자기의 주인공 이나연 씨,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연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나연이지?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누구세요? 강민호다. 민철이 형. 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똑똑하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민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도자기 우리 할머니 거야. 내가 훔쳐간 거지. 훔치다니요. 민철 씨가 직접 저한테 던져줬어요. 그건 내 말이고 법원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순순히 넘기면 좋게 끝낼 수 있어. 안 그러면 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진우 교수가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한 교수 옆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나연 씨,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제 제자 박준우입니다. 변호사예요. 준우가 나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우입니다. 앞으로 나연 씨의 법적 대리인을 맡게 됐습니다. 나연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비용 걱정은 마세요. 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고요. 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우는 승소율이 아주 높은 변호사야. 믿어도 돼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철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도자기를 던졌다고 하셨죠? 네. 개밥 그릇이나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나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현관에 있던 아파트 복도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어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들었는데 민철과 민호가 입양된 자식이라면서요? 나연이 일기장을 꺼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준우가 일기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민호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상속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민호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할머니 옛집에 가볼 수 있을까요? 민철이 숨긴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다음 날 저녁 나연과 준우는 민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철과 혜리가 외출한 틈을 노린 거죠. 나연은 아직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찾고 나가요. 준우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나연이 할머니 방으로 향했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었죠. 나연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여기 있던 건 다 치웠나 봐요. 서랍이나 장롱 안을 확인해 보세요. 준우가 거실 쪽을 살피러 갔습니다. 나연이 장롱 문을 열었죠.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연이 상자를 열자 통장 몇 개와 USB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나연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민철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입금 내역에 보험금이라고 적힌 2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며칠 사이에 거의 다 빠져나가 있었죠. 준우 씨, 나연이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가 달려왔죠. 뭘 찾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민철이 보험금을 다 써버렸어요. 준우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횡령 증거가 될 수 있어요. USB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준우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떴죠. 이건 준우가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민철과 해리가 나왔죠. 두 사람이 호텔방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 날짜는 나연과 민철이 결혼해 있던 시기였죠. 불륜 증거네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나연이 입술을 깨물었죠. 저 사람들 그때부터 만나고 있었구나. 이 증거들이면 민철 쪽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준우가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나연 씨, 이제는 당신이 돌려줄 차례예요. 그동안 받은 상처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의 눈이 단단했죠. 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천억 도자기, 사실은 치매 할머니를 속여 훔친 거? 이나연 시할머니 학대 의혹까지. 나연이 휴대폰을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댓글창에는 악플이 넘쳐났죠. 저런 년이 3천억을 가져가? 시할머니 등쳐먹은 거 아니야? 감옥에 가야 해. 나연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준우가 급히 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연 씨, 기사 봤어요? 네.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민호가 뿌린 거예요. 그 사람 인맥이 넓거든요.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공격해왔으니까 우리도 반격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진실을 밝히면 여론은 바뀝니다. 나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준우의 말에 나연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한 교수가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나연 씨,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자기를 국가박물관에 임시 전시하는 거예요. 개막식에서 직접 진실을 밝히면 언론이 다 모일 거예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제가 박물관 운영에 대해 가르쳐 드릴게요.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날부터 나연은 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전시회 준비를 돕고 밤에는 책을 읽었죠. 준우도 틈틈이 찾아와 법적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커피를 타서 준우에게 건넸죠. 늦었는데 안 가세요? 조금만 더 보려고요. 준우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민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연이 준우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준우가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나연 씨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꼭 지켜야겠다고. 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준우 씨. 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때까지 힘내요. 전시회 개막 전날 아침, 나연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할머니, 내일 전시회가 열려요. 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도자기, 제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진실도 꼭 밝힐게요. 바람이 나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나연이 일어서서 묘소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회 당일 오후 국립박물관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았고 진실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죠. 경호원들이 입구를 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나연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 차림이었죠. 한 교수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연 씨, 준비됐어요? 네, 교수님.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오늘 할머니 명예를 꼭 되찾을게요. 한 교수가 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 나연이 대기실을 나서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마련된 무대 위로 올라가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연입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나연을 바라봤죠. 그때 객석 한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저 여자가 도둑이에요. 민호가 사주한 가짜 기자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를 속여서 도자기를 훔쳐간 거 아니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또 다른 가짜 기자가 일어났죠. 증거 있어요? 그 도자기가 정당하게 당신 거라는 증거요. 나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증거요? 물론 있습니다. 나연이 옆에 서 있던 스태프에게 손짓했습니다. 스태프가 대형 스크린을 켰죠.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스크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할머니가 개밥 그릇으로 쓰려던 거야. 이 쓰레기라도 팔아먹어.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열하게 내뱉는 말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당장 꺼져.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녹취가 끝났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건 전 남편 강민철 씨의 목소리입니다. 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대신 저 도자기를 제 발치에 던졌습니다. 개밥 그릇이나 가져가라면서요.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짜 기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리고 이건 시할머니께서 생전에 남기신 공증 유언장입니다. 스크린에 유언장이 떴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와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유언장에는 제가 도자기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석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나연이 마이크를 꽉 쥐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나왔죠.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도자기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야. 이제 내 거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철이와 민호는 내 친손자가 아니야. 그 아이들이 탐욕스럽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결심했어. 너한테만 이 보물을 물려주겠다고.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연아, 힘들었지? 그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면서도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게 진실입니다.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민철이 해리와 함께 경호원들을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 영상 조작한 거야. 할머니가 저런 말 할 리가 없어. 민철이 단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해리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죠. 맞아. 저 여자가 할머니를 협박해서 찍은 거야. 경호원들이 민철과 해리를 막아섰습니다. 민철이 발버둥을 쳤죠. 저건 내 거라고. 준우가 경호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준우의 뒤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죠. 강민철 씨, 강혜리 씨. 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보험금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보험금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인터넷에 허위 기사를 퍼뜨려 이나연 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경찰이 민철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해리가 비명을 질렀죠.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해리 씨는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경찰이 해리의 손목도 잡았습니다. 해리가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죠. 싫어. 나 감옥 못 가. 민철과 해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카메라들이 찍어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나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도자기의 감정액은 3천억 원입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혼자 갖지 않겠습니다. 나연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청자보존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물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죠. 재단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문화재 보존과 젊은 예술가 지원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도자기를 1000년 동안 지켜오셨듯이 저도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전시관 정중앙에 도자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유리관 안에서 비취색 빛이 영롱하게 빛났죠. 사람들이 도자기 앞에 줄을 서서 감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나연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준우가 나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했어요, 나연 씨. 준우 씨 덕분이에요. 나연이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하고 경찰 대기시키고 다 준우 씨가 한 거잖아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연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나연 씨. 준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정했어요? 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미소요. 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나연은 검정고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박물관 건립 준비를 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죠. 준우가 가끔 찾아와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몇 달 뒤 나연은 검정고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연은 합격증을 들고 할머니 묘소로 향했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합격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창피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지켜봐 주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나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나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죠. 한 교수는 박물관 초대 관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나연의 학문적 성장을 돕겠다며 멘토 역할을 자처했죠. 나연은 이제 더 이상 폭언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민호가 신문을 읽고 있었죠. 신문에는 나연의 성공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신문을 구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나연,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한다. 민호의 눈에 잔인한 빛이 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연은 박물관 건립 현장을 매일 찾아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현장 소장이 나연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소장님. 공사는 잘 되고 있죠? 순조롭습니다. 이 속도면 예정대로 완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보물로 세우는 박물관이었죠. 나연은 이 공간이 완성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나연이지?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누구세요? 강민호다. 감옥에서 전화하는 거야.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민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 아주 유능한 놈이야. 그래서요? 할머니가 유언장 쓸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야. 그러면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나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할머니는 멀쩡하셨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야. 두고 봐, 이나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급하게 나연을 찾아왔습니다. 나연 씨, 민호가 정말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요?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에요. 할머니가 유언장을 쓸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준우가 서류를 펼쳐 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선임한 변호사가 꽤 유능한 사람이에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나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떻게요? 할머니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침착해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찍은 영상도 있고요.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뭘 들고 나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나연은 박물관 건립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건립 반대, 외지인 사기꾼 물러가라. 나연이 멈춰서서 피켓을 바라봤습니다. 주민들이 나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저기 저 여자야. 한 아주머니가 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나연이지? 우리 동네에 뭘 지으려는 거야? 나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물관을 지으려는 거예요. 문화공간이에요. 문화공간? 거짓말 마. 아저씨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다 혐오시설 들어온다며?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혐오시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네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나연을 둘러쌌습니다. 나연은 뒤로 물러섰죠. 오해예요. 저는 정말 박물관을 짓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누군가 던진 계란이 나연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노란 물이 한복 저고리에 번졌죠. 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리 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 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나연의 귀를 때렸습니다. 나연은 현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안전가옥에 돌아온 나연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나연, 박물관 건립은 거짓, 혐오시설 유치 계획, 치매 할머니 속인 사기꾼, 이번엔 주민들까지 속여. 가짜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민호 짓이야. 나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그날 밤 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나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나연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안전가옥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나연 씨? 나연 씨. 준우가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연이 쓰러져 있었죠. 나연 씨. 준우가 달려가 나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창백했죠. 준우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연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옆에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 씨, 나연 씨, 정신 들어요?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어요. 나연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나연 씨 보호자 되시나요? 준우가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대리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당분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자 준우가 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박물관 공사도 있고 소송도. 나연 씨 건강이 먼저예요. 일단 쉬세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날 밤 나연의 병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연이 휴대폰을 들었죠. 여보세요? 이나연 병원에 있다며?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병실 번호까지 다 알아. 민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안 좋다면서? 힘들겠다, 힘들어.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박물관이랑 도자기 지분 80%를 나한테 넘겨. 그러면 다 끝나. 나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꿈? 지금 내 처지를 봐. 병원 신세에 여론도 등 돌렸고 소송까지 걸려 있어. 순순히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절대 안 해요. 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부하들이 병원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나연이 창밖을 내다보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죠. 밤마다 협박 전화도 계속됐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 들어. 가족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포기하는 게 편할 거야. 나연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준우가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협박 사실을 듣고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나연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민호는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손을 쓰잖아요.
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준우가 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민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더 파헤치면 돼요. 과거 범죄요? 네. 제가 조사해 봤는데 민호가 할머니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요.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료 기록을요? 할머니를 강제로 치매 진단받게 해서 재산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요. 증거만 찾으면 민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연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단단했죠. 준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증거 찾으러 갈게요. 나연 씨는 여기서 쉬세요. 준우가 나간 뒤 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한편 박물관 후원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퍼뜨린 가짜 뉴스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 후원을 계속하기가. 이해해요. 괜찮아요. 나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물관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후 한진우 교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교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교수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연 씨 걱정에 잠을 좀 못 잤어. 한 교수가 나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다고 들었어요. 네, 후원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연 씨 잘못이 아니야. 민호 그놈이 나쁜 거지. 한 교수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그날 밤 한 교수는 나연의 위독 소식과 공사 중단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한 교수가 길에서 쓰러졌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한 교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까지 이게 다 제 때문이에요. 나연의 상태도 더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민호의 부하 하나가 병원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하고 나연의 병실을 찾아왔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가짜 간호사가 약봉지를 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나연이 약을 받으려는 순간 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깐요. 준우가 가짜 간호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이 병동 간호사 아니잖아. 가짜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이 병원 직원이에요. 거짓말. 내가 간호사 명단 다 확인했어요. 준우가 약봉지를 빼앗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원래 약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짜 간호사가 준우를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준우가 뒤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죠. 준우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나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죠. 나연 씨, 괜찮아요? 준우 씨, 저 사람이 민호가 보낸 거예요. 약을 바꿔치기 하려 했어요. 나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약까지 바꾸려고 해요? 준우가 나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킬게요.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요. 나연은 준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약이 안 먹혔나 보네. 운이 좋아.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분 80% 내일까지 넘겨. 안 그러면 박물관 수장고에 불을 지르겠어. 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자기 불에 타면 재미있겠다. 3천억짜리 죄.
민호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연이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나연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나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준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연 씨, 정신 차려요.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준우 씨, 나연이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자기 꼭 지켜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말하지 마요. 나연 씨가 직접 지키는 거예요. 수술실 문 앞에서 나연의 손이 준우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죠. 준우는 수술실 앞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부하들이었죠. 저놈이야. 변호사 새끼. 남자들이 준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준우가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민호 형님이 안부 전하래. 남자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우가 몸을 피하며 반격했죠. 병원 복도에서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의자가 넘어갔습니다. 준우는 이를 악물며 남자들과 싸웠죠. 수술실 안에서 나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불길하게 울렸죠. 심박수 떨어집니다. 심폐소생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는 준우가 피를 흘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들이 달려왔죠. 거기서 민호의 부하들이 도망쳤습니다. 준우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피를 닦으며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나연 씨, 제발. 준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죠. 준우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어요. 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준우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죠. 얼굴에 난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연이 눈을 떴죠.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나연 씨. 준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우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준우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준우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연 씨가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사흘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연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준우 씨.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준우가 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우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낡은 가죽 가방 있잖아요. 안전 가옥에 있을 거예요. 나연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비밀 서류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비밀 서류요? 네. 할머니가 뭔가 더 남겨두셨을 것 같아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준우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가죽 가방을 꺼냈죠.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가방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준우가 하나씩 펼쳐봤죠.
이건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중에는 민호가 할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 작성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과 조작된 진단서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건강검진 결과표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 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방 밑바닥에 보자기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우가 보자기를 펼쳤죠. 안감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준우가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민철과 민호가 할머니의 친자가 아니라고. 결과지에는 두 형제와 할머니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죠. 준우는 서류를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연 씨, 이것 좀 보세요. 준우가 서류를 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연이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이건 민호가 할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증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준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철과 민호가 할머니 친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직접 검사를 받으셨어요. 이 결과지가 공식 문서예요. 나연이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이 서류가 공개되면 민호의 모든 소송은 끝나요. 상속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예요. 며칠 후 나연은 병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나연의 얼굴을 비췄죠.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연입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연이 서류를 카메라 앞에 들었습니다. 이건 강민호가 저희 시할머니를 강제 입원시키려 작성한 위조 문서입니다. 화면에 서류가 비쳤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건 할머니의 진짜 건강검진 결과예요.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나연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민호 형제의 본성을 아시고 일부러 아픈 척을 하셨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시청자 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나연이 결과지를 들었습니다. 강민철과 강민호는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충격이다. 민호 이 나쁜 놈. 나연 씨 힘내세요. 나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저를 협박하고 약물을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나연이 협박 전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살고 싶으면 말 들어. 박물관 수장고에 불을 지르겠어.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민호를 규탄하는 글이 쏟아졌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호의 범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민호는 감옥에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교도관을 밀치고 담을 넘어 도망쳤죠. 전국에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준우는 민호가 도망칠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민호는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치려 할 거예요. 준우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항구를 막아야 합니다. 경찰이 항구로 출동했습니다. 준우도 함께 따라갔죠. 해가 질 무렵
민호가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배에 오르려는 순간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죠. 강민호, 꼼짝 마. 경찰들이 민호를 포위했습니다. 준우가 앞으로 나섰죠. 끝났어, 민호 씨. 민호가 이를 갈며 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이. 민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겨눴죠. 칼 내려놔. 민호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민호가 칼을 휘두르며 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민호의 다리를 걷어찼죠.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체포한다. 경찰들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질렀죠. 이나연,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한다. 민호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호의 체포 소식이 뉴스톱으로 보도됐습니다. 민철과 해리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죠. 그들이 가로챘던 보험금은 전액 몰수되어 나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연을 욕하던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나연 씨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다니 대단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주민들도 박물관 공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계란을 던졌던 아주머니가 나연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속았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나연이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같이 박물관 만들어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됐죠. 나연은 건강을 회복한 뒤 박물관 이름을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 현판에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나연은 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박물관 한편에는 상담소도 개설됐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를 겪는 며느리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나연이 상담소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나연을 찾아왔습니다. 박물관 정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죠. 나연 씨. 준우가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준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을 꼭 지켜야겠다고.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연 씨 곁에서 함께 걷고 싶어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네, 좋아요. 준우가 나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죠. 한진우 교수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교수는 박물관 초대 관장직을 수락했죠. 도자기 세계 전시는 오직 이 박물관에서만 하겠습니다. 한 교수가 나연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나연은 이제 민호 형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보물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연은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취색 꽃다발을 무덤 앞에 놓았죠. 할머니, 다 끝났어요. 나연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보물, 제가 잘 지켰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나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할머니의 미소 박물관이 마침내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정문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나연은 박물관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준우가 나연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뻐요. 드디어 이날이 왔으니까.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나연을 비췄죠. 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의 미소 박물관 관장 이나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박물관은 저의 시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보물을 지키며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물려주셨죠. 나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박물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나연이 커다란 가위로 빨간 리본을 잘랐습니다. 박물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죠. 박물관 중앙홀에는 3천억 가치의 고려,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관 안에서 비취색 빛이 영롱하게 빛났죠. 사람들이 도자기 앞에 멈춰서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도자기구나. 정말 아름답다. 1000년이나 된 거라니 믿기지가 않아. 나연이 관람객들 사이를 걸으며 도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고려 왕실에서 제작된 연화문 병입니다. 사람들이 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에요. 이건 한 노인의 숭고한 사랑이에요. 나연이 도자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도자기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려 하셨죠.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도자기를 통해 할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요. 박물관 한편에는 특별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돋보기와 나연이 도자기를 닦던 수건이 전시되어 있었죠. 작은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1000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실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수건이 그 수건이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연 씨도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녁이 되자 개관식 행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관람객이 나간 뒤 나연은 텅 빈 전시실에 홀로 섰습니다. 도자기가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 해냈어요. 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신 보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준우가 나연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수고했어요, 나연 씨. 준우 씨도요. 나연이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연 씨가 다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박물관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편 서울 외곽의 어두운 골목에서 민철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노숙자 신세가 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민철이 골목을 걷다가 전광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연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의 미소 박물관이 오늘 성대하게 개관했습니다. 3천억 가치의 고려 청자가 전시되어 있어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면 속 나연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나연 관장은 청자보존재단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철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게 내 거였는데.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버린 게 3천억이라고.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었죠. 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철을 힐끗 보고는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민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민철은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민철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골의 작은 식당에서 해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닦고 있었죠. 해리야, 손님 테이블 치워.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가 고무장갑을 벗고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을 닦는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나연 관장은 수익금 대부분을 치매 환자 가족과 예술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해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죠. 저 여자가. 해리야, 뭐해? 빨리 안 치워. 아, 네. 해리가 황급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해리의 과거를 알지 못했죠. 그저 불쌍한 시골 식당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박물관 개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람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죠. 전 세계에서 학자들과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자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습니다. 외국 학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보물이에요. 나연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할머니의 유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나연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고 서 계셨죠.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연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나연을 꼭 안아주셨죠. 나연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가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할머니가 비추색 꽃다발을 나연에게 건넸습니다.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죠.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연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점점 멀어져 갔죠.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빛 속으로 사라졌죠. 나연이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옆에서 준우가 눈을 떴습니다. 나연 씨, 괜찮아요? 응, 꿈을 꿨어. 나연이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 비추색 꽃다발을 주셨어. 준우가 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꿈이었네요. 응.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 두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우가 따뜻한 차를 내려 나연에게 건넸죠. 오늘 날씨가 좋대요. 정원 산책할까요? 그래요. 나연과 준우가 박물관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두 사람이 꽃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우 씨, 네, 고마워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준우가 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평생 곁에 있을 거니까.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박물관으로 뛰어왔습니다. 보물 선생님,
아이들이 나연을 부르며 달려왔죠. 나연이 몸을 숙여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도자기 만드는 거요.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연이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 가르쳐 줄게. 따라와. 박물관은 이제 한국의 대표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연은 도자기 앞에 서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도자기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연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화 속 나연의 대사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연은 박물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나연이 난간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나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죠. 할머니, 저 행복해요. 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평생 간직할게요. 나연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미소였죠. 먼지 쌓인 도자기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보석으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미소, 3천억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먼지 쌓인 도자기 하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연의 마음이었죠.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나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진실을 밝혀냈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었죠. 우리 주변에도 나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 같아도 반드시 빛이 보이는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할머니가 나연에게 남긴 것은 3천억짜리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연을 지켜주었고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끌어 주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